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힘들은데. 이제 개강한 지 확실히 좀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사실 네. 저번 주만 하더라도 별로 체감이 좀 안 됐었는데 그렇죠. 이제 확실히 정말 학교가 좀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제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저희 채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레이스가 끝나고 또 리포트를 쓰느라 또 거의 밤을 새다시피 또 이렇게 있었고, 게다가 또 이번 주말까지 지금 저에게 떨어진 레포트만 벌써 한 총 3개 다 합쳐서 한 8장쯤이 됩니다. 갑자기 학기 시작부터 너무 갑자기 달리고 있어. 이제 OT 기간 끝난 거 아닌가요? 일단은 OT를 하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OT를 하면서 과제를 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아,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수강 신청 정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정이 보통은 이게 약간 한 개강하고 나서 한 3일차, 4일차 이때쯤에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번 학기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 보니 딱 9월 1일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만약에 수업이 있다라고 친다면은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정을 해서 들어갔다 하면 아예 1주차 수업을 하나도 못 듣고 바로 이제 2주차를 시작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 특히나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네. 월요일날 이제 9월 1일에 이제 교수님이 OT를 하시고 수요일부터 이제 본 수업을 시작한 과목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보통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첫 번째 수업은 OT지만 어쨌든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든 진도를 나가시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때까지 아직 정정을 못한 상태인 거야. 그런 수업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수업 하나를 뭔가 놓치고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그 수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거 과제 내세요라고 하는 순간 나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정정이 확정돼가지고 딱 이제 게시판에 들어갔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튼 과제를 하래. 아직 배운 게 없는데 일단 과제를 하래. 네. 뭐 어차피 리서치 페이퍼 뭐 이런 거여가지고 뭔가를 꼭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버리고 말았다 라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네. 폴 씨는 이제 좀 개강하시고 좀 괜찮으십니까? 요즘 또 개강을 했으니까. 저는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휴학을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직 음흠. 15학점을 열심히 듣고 있고 15학점이면 그래도 좀 널널하긴 하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원래 18학점이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좀 이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보니까 이 금요일 수업을 하면 안 되겠다. 금공강은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건강 상태가 지장을 줄 수 있겠다 해서 그 정도로. 뺀 게 15학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 현장에서 F1 시청까지 완료했습니다. 그건 잘 하셨습니다. 아주 네, 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짬을 내서 보더라도 좀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레이스가 특히나 이번 주에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입니다. 정말 몬자에서 정말 사실 프랙티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네. 많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랙티스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은 사실 어쨌든 몬자 서킷이기 때문에 이 모든 팬분들의 이목이 집중된 거는 결국 페라리가 얼마나 할 것이냐. 과연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프랙티스 내내 페라리의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금요일 날 있었던 프랙티스 1에서는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1, 2 그렇게 해서 좀 현지 반응이 괜찮았다. 그리고 나서 프랙티스 2에 가서도 이제 르클레르가 2위, 해밀턴이 5위. 프랙티스 3에서는 또 르클레르가 2위에다가 해밀턴이 7위. 물론 해밀턴 선수의 순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르클레르 선수가 상위권을 좀 계속 지킨다는 거에 좀 티포시들이 굉장히 좀 좋아했다. 요렇게 볼 수 있었고, 네. 또 프랙티스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받은 드라이버가 한 명 있었으니 그게 바로 윌리엄스의 칼로스 사인츠 선수입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요? 윌리엄스의 사인츠 선수가 프랙티스 1 그리고 프랙티스 2 두 세션에서 3위의 랩타임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쁘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또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다만 사실 이제껏 저희랑 좀 F1에 같이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진짜 프랙티스 랩타임은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3%? 3%도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프랙티스에서 뭐 트랙 레코드를 경신했다 이러면 의미가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결국에는 이제 프랙티스는 이 레이스 내에서 이제 뭐 연료를 이만큼 넣고 달렸을 때 어떻고 뭐 하드 타이어가 얼만큼 버티고 이런 거를 좀 측정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프랙티스의 랩 타임을 뭐 재기는 잴 텐데 사실 뭐 그렇게 실제 퍼포먼스랑 연관성이 있는가 이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또 이제 토요일 날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프랙티스 3가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피에르 가슬리 선수의 재계약 소식 역시 이번 이탈리아 그랑프리 기간 내에 들려왔습니다. 오.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작년 시즌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내년 시즌 말까지 이제 계약이 돼 있는 2026년까지가 보장이 돼 있는 계약이었는데 이제 네. 알핀하고 이제 같이 합의하에 2028년, 그러니까 2년 연장을 해서 2028년 말까지 알핀의 퍼스트 드라이버로 이렇게 남게 되었고, 네. 물론 이제 지금 알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죠. 그죠? 저조하죠. 그죠. 굉장히 저조하긴 하지만은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알핀은 내년 시즌에 이 대규모 규정 변화가 예고돼 있는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그래도 알핀에 남겠다라고 이렇게 2년 계약을 연장한 것을 봤을 때는 뭐 내부적으로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피에르 가슬리 선수는 어느 정도 알핀의 이런 리빌딩 과정 자체에는 좀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슬리 선수는 조금 자신의 팀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세컨 드라이버 관련해서는 소식이 없나 보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일단 콜라핀토 선수가 이제 자리를 좀 지키고 있고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번 시즌 말까지는 좀 바꾸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사실 결국 이번 시즌에 네. 이 제대로 된 순위 경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환 또는 뭐 콜라핀토 또는 뭐 폴 아론이라던가 뭐 이렇게 지금 알핀에 있는 리저브 뭐 F2에서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콜라핀토 선수가 이런 남미 지역에서 끌어다주는 스폰서십 요 머니 파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년 시즌에 이런 개발을 위한 또 이런 자금 같은 것도 굉장히 알핀 입장에서는 팀의 경영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콜라핀토가 어차피 사실 순위 경쟁을 뭐 개나 줘버린 상황이라면 뭐 이런 거라도 챙겨야 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콜라핀토가 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양상일 수 있겠습니다. 자, 퀄리파잉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면 뭐 퀄리파잉에서 순위를 보자면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번에 풀 포지션 차지를 했고요. 네. 2위랑 3위가 노리스랑 피아스트리, 4위랑 5위가 르클레르 해밀턴, 그리고 그 밑에가 러셀 안토넬리 이렇게 하면서 무슨 약간 페라리끼리 묶여있고 뭐 메르세데스끼리 묶여있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8위가 보르툴레투, 9위가 페르난도 알론소, 10위에 유키, 츠노다 유키 선수가 이렇게 들어왔고 11위부터 베어만, 헐켄베르크, 사인츠, 알본, 오콘, 16위부터 하자르, 스트롤, 콜라핀토, 가슬리, 로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해밀턴 선수는 전체 퀄리파잉 랩타임 기록으로는 5위에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네. 저희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이전 네덜란드 그랑프리 정찰 랩의 그 속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5그리드 페널티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그리드까지 밀려나서 레이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퀄리파잉 중계를 시작했을 때 저희 그 중계에서는 이 알핀이 프랙티스 1 세션에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아닌 이 자신들의 리저브 드라이버인 폴 아론 선수를 차에 태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폴 아론 선수가 프랙티스 1이 끝나자마자 바로 영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밤새도록 그 영국에 있는 알핀의 본부에서 네. 이 몬자 서킷에 특화된 그 시뮬레이터 작업을 정말 밤새워서 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례적인 게 네. 트랙을 직접 달려본 드라이버가 시뮬레이터 주행 데이터를 쌓아준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이 규제돼 있지 않나요? 아니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금요일에 예를 들어 프랙티스를 했어. 그럼 토요일 날 어쨌든 퀄리파잉을 이 드라이버가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언제 그 본부로 가서 시뮬레이터 작업을 하고, 그럼 뭐 시뮬레이터를 비행기에 싣고 다니나? 이제 그것도 좀 안 될 일이고요. 네. 뭐 정말 사실 정말 예를 들어 영국 실버스톤 이런 경우에는 뭐 실버스톤 바로 옆에 제가 기억하기로 에스턴 마틴 본부가 거의 실버스톤 서킷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
쯤이나 돼야 좀 가능은 하지만은 사실 정말 힘들지. 그리고 게다가 그 드라이버들이 당장 레이스를 위해서 좀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수면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셋업을 맞춰야 되니까 너 프랙티스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이 시뮬레이터 좀 타봐. 이게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지. 그리고 리저브 드라이버를 체력적 피로를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카드로 썼다는 거는 일종의 약간의 도박도 있었겠네요. 뭐 도박이라기보다는 사실 리저브 드라이버는 뭐 이렇게 쓰라고 있는 드라이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보자면은 사실 네, 그래도 뭐 사고가 터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뭐 그쵸. 근데 일단은 폴 아론 선수를 이 프랙티스 1에 차를 태웠던 거는 뭐 알핀이 뭐 그냥 실제로 이걸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 네. 신인 드라이버, 루키 드라이버 규정 때문에 이제 태웠던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상으로 1년에 최소 몇 번은 각 팀별로 루키 드라이버, 그러니까 포뮬러 1의 경험이 없는 루키 드라이버들에게 프랙티스 세션을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미래 세대의 포뮬러 1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규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몇 번 이런 적이 있었죠. 사실 작년 이탈리아 그랑프리 때 해밀턴 선수하고 러셀 선수가 이제 메르세데스에 잘 있었는데, 굳이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굳이 이제 프랙티스 1 때 조지 러셀 선수의 차를 타다가 깨먹었던 것도, 그때 그냥 이제 물론 메르세데스에서 내년에 키미 안토넬리 데뷔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도 있지만, 네. 규정상 신인 드라이버를 시즌 내에 몇 번은 차를 태워줬기 때문에 키미 안토넬리 선수를 올렸던 거거든. 그러니까 폴 아론 선수를 뭐 도박을 던지기 위해서 야 너가 차 타고 바로 이제 가봐 이거였다기보다는 폴 아론 선수한테 어차피 시즌 중 언젠가는 요노한테 차를 한번 태워주긴 해야 되는데 야 태워준 김에 너 이번에 할 거 없지? 날라가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 거고, 뭐 실제로 할 건 없었던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폴 아론 선수가 그래서 포뮬러2 피처 레이스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느라 그냥 참가를 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사실 알핀은 좀 이번 레이스에 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네요. 그죠, 심혈을 기울이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네. 이제 중계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정말 그 시뮬레이터 작업을 통해서 최적의 셋업을 맞춘다면 어쩌면 알핀이 퀄리파잉에서 의외의 선전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콜라핀토가 18위 그리고 가슬리 선수가 19위였으니까 그냥 이 셋업의 어떤 최저가로도 좀 만들 수 없는 그런 좀 격차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열정이 보여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퀄리파잉에서는 올해 들어서 차량들이 정말 이 상향 평준화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Q2를 통과했을 당시, 이때 당시 안토넬리 선수가 2위로 Q2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7위로 보르툴레토 선수가 Q2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2위의 안토넬리 선수와 7위의 보르툴레토 선수까지의 격차가 0.078초였어요. 그러니까 총 6명의 드라이버가 100분의 7초 안에 거의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Q2를 통과를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 이 시즌을 분명 시작했을 때 통상적으로 퀄리파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 드라이버당 약 0.1초 정도의 격차를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경향성이 이전부터 있던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지금 0.07초 안에 6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이제 0.1초의 격차도 아니야. 100분의 1초간의 이 격차로 그리드가 한두 개가 정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올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 눈 깜빡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5초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분의 5초. 그럼 0.05초니까 그러면 이 눈 깜빡할 사이에 뭐 한 5명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게 차를 옆으로 세우면은 실제로 이게 0.01초의 간격이라고 친다면은 네. 이게 차가 예를 들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달렸을 때 이게 서로 몇 센치의 차이로 달리는 건지 사실 그것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것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음 시간대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쁘시다면서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드시네요. 그래서 바쁜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Q3에서는 사실 르클레르 선수가 약간의 희망을 또 보여줬어요. 정말 거의 마지막 직전에 네. 르클레르 선수가 1분 19초 007의 랩타임을 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1분 19초 007이 이날 퀄리파잉 세션 들어서 최고 기록을 르클레르 선수가 마킹을 했었던 거였어요. 네. 근데 바로 다음에 들어온 막스가 1분 18초 992? 요렇게 바로 찍어버리면서 바로 1분 18초의 벽을 깨버리면서 르클레르 선수의 이 잠정포를 탈환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래 놓고 나서 바로 뒤에 달렸던 노리스 선수와 피아스트리가 각각 1분 18초 869, 와. 1분 18초 981을 찍으면서 맥라렌 1, 2를 또 만들어버렸어.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노리스 선수가 트랙 레코드를 경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트랙 레코드가 네. 2020년 이 몬자 퀄리파잉에서의 루이스 해밀턴 선수, 당시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1분 18초 887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노리스 선수가 869였기 때문에 이제 트랙 레코드를 경신을 했던 거지. 근데 그 마지막 주행에서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1분 18초 792를 찍으면서 노리스 선수를 0.077초 간격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트랙 레코드 작성을 함과 동시에 폴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0.1초씩 줄어들다가 이 0.7초를 갑자기 깨버리는 모습이네요. 아니죠. 0.077초. 0.077초. 맥라렌에 비해서 0.7초 빠르기 쉽지 않죠. 그건 진짜 날라간 거네. 그건 정말 진짜 he's flying 약간 거의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0.07초 이렇게 간격이 났다라는 겁니다. 야, 그래도 엄청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랙 레코드를 바로 이제 노리스 선수가 그냥 가져가자마자 바로 그냥 다시 한번 또 경신. 그러니까 올해 좀 이런 양상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트랙 레코드를 경신을 해놓고서도 폴 포지션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죠. 이번 시즌 들어서 정말 차들이 많이 빨라졌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고. 네. 여담으로 이번 이 베르스타펜 선수의 폴 포지션은 F1 역사상 가장 빠르게 달린 랩이라는 또 이색적인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랩 전체를 돌 때의 평균 속도가 264.682km/h의 속도로 달렸는데 네. 이전 기록이 실제 이 2020년 몬자 퀄리파잉 이전에 있었던 이 몬자의 그 트랙 레코드를 세팅을 했을 때 네. 이때 당시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264.363km/h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속도를 약 0.34km 정도를 이제 끌어올린 그 정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정말 한 랩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린 한 랩을 이번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달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역사에 남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정말 가장 빠른,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누구야라고 했을 때 정말 물리적으로 가장 빨라. 이런 거고, 이 소식은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도 본인의 인스타 계정에 직접 이 소식만을 굉장히 공유를 하면서 크게 축하를 했어요. 이게 베르스타펜 선수가 막 인스타 게시물을 막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올리는 그런 퍼스널리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캐릭터가 또 그렇진 않죠. 그렇죠. 레이스 우승을 하기도 전에 정말 폴 포지션 하나를 따놓고서 보통은 뭐 약간 스토리를 올리는 약간 그 정도입니다. 뭐 Great work today, 뭐 내일 잘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리는데 귀엽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게시물로 아예 올려버리는 것만큼 정말 베르스타펜 선수 스스로도 정말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이런 페이스에 만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랑해야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는 인원 제외하고 이제 바퀴 달린 차를 모는 사람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는 거 인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글쎄요, 바퀴 달린 거 모토GP의 기록도 한번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드래그 레이스도 있고요. 그죠? 생각해보니 그죠. 사실 포뮬러 1에서는 사실 어쨌든 굉장히 좀 족적을 남기는 기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레이스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물을 한번 마셔보고 오케이. 나도 사이다. 사이다 한번 마셔보고 레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레이스로 시작을 하기 전에 헐켄베르크 선수가 리타이어를 했어요. 네, 포메이션 랩이었죠? 포메이션 랩을 돌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팀 라디오로 헐켄베르크 이제 그리드에 서지 말고 너 내 피트로 들어와, 우리 차 리타이어 할 거야 라고 하니까 헐켄베르크 선수가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약간 스스로도 영문을 모르지 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 엔진의 유압 계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레이스 시작하기 전에 그 정렬을 한 상태에서 레이스 시작한 5분 전에 이 문제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우버 팀이. 난리 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자우버 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 조나단 휘틀리 자우버 감독이 실제로 레이스 이후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네. 이 차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 시스템들 대부분은 차 깊숙이 묻혀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니코의 레이스는 끝나야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만약에 레이스를 할 경우에 추가적인 약간 엔진 계통의 손상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레이스를 진행을 하면 그냥 엔진 펑 약간 이런 상황을 걱정을 했던 거지. 그리고 이미 또 헐켄베르크 선수가 파워 유닛 교체를 이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워 유닛 교체를. 네. 또 한 번에 또 이런 파워 유닛의
희생을 좀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도 레이스를 보면서 보통은 포메이션 랩이나 초반에 문제가 터지면은 아니면 혹은 그 직전에 문제가 터지면 사유를 중계에서 알려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나갔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도 이야기가 없고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중계 끝날 때까지 자우버차가 어떤 문제로 리타이어를 했는지 한 번도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해외 언론에서는 이제 레이스 중에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그게 중계석까지 좀 전달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 굉장히 좀 자우버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자우버 차량의 페이스가 사실 이번 레이스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보톨레토 선수도 Q3까지 가고, 니코 선수도 이제 12그리드에서 출발을 한 만큼 만약에 좀 정상적인 레이스를 펼쳤더라면 충분히 포인트권에 노려볼 만한 확률에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렇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좀 그런 것들이 좌절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스 첫 랩을 시작하자마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일단 이 그리드의 노리스 선수가 베르스타펜 선수를 굉장히 세게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막스가 첫 번째 코너인 레티필로 시케인에서 바로 쇼컷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찌르는 이 노리스를 피하려다가 그냥 시케인을 그냥 무시하고 달려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레드불 쪽에서는 노리스한테 자리를 넘겨줘라 이런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그냥 비켜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레드불은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약간의 악몽이 있죠. 왜냐면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러셀 선수랑 배틀을 하다가 뭔가 이제 레드불 쪽에서 속된 말로 쫄아서 베르스타펜 선수한테 야, 너 러셀한테 방금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자리 비켜줘 라고 했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막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자리를 내줬는데,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FIA의 조사 결과 사실 막스는 러셀에게 자리를 넘겨주지 않아도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레드불의 약간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이런 미스가 있는 게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괜찮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스가 노리스 선수한테 자리를 좀 넘겨주니까 원래는 이제 인시던트 노티드가 먼저 떴다가 자리를 넘겨주자마자 바로 No Further Investigation 뜨면서 확실히 좀 클리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사실 막스 선수가 그 이후에 노리스를 못 따라잡으면 좀 문제가 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레드불 차량 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내줬던 자리를 막스 선수가 다시 탈환을 해봤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사실 혹시 지금 노리스를 보여줬다가 다시는 못 따라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대로 지켰다라고 한다면은 5초 페널티라고 나오는 순간 사실 노리스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선수들까지도 그냥 보내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5초 간격이 어떻게 레이스가 끝날 때 될지 모르는 거고, 정말 이전에 있었던 키미 안토델리 선수처럼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레이스가 끝날 때 페널티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뭐 한두 그리드 정도 떨어지면 이제 어쨌든 포인트를 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이스 막판에 노리스 선수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세이프티카가 나왔고, 그러면서 차들이 싹 다 간격이 좁혀지면서 원래라면 한 1, 2계단 정도 떨어질 정도의 순위의 페널티였는데 그냥 바로 포인트권 밑으로 밀려나 버렸죠. 같은 5초 페널티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정말 몇 개의 순위 계단을 이제 잃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노리스 선수한테 처음에 좀 자리를 비켜줬던 건 레드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현명한 처사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르스타펜 선수도 본인을 믿고 있었던 것 같은 게 노리스 선수에게 자리를 내주자마자 바로 레인을 0.1초 만에 바꿔가지고 추격 준비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레이스에서 또 굉장히 묘미가 되었던 게 이 차들 간의 셋업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들에 따라서 직진에 조금 투자를 한 차들이 많았고, 또 코너링에 좀 투자를 한 차들이 많은데, 이제 코너링에 투자를 한 차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맥라렌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이렇게 있었고, 직진성에 좀 투자를 했던 거는 이제 베르스타펜, 츠노자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츠노자는 좀 느렸어가지고. 어쨌든 베르스타펜, 페라리 그리고 자우버차가 이제 직진성이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뭐 퀄리파잉에서는 자우버차가 섹터 1이 굉장히 좀 직진이 많은 구간인데 섹터 1에서 막 자우버차가 퍼플을 기록하기도 한다던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나중에 맥라렌이 섹터 2에 있는 그 코너링 구간들에서 싹 다 따라잡고 약간 이런 식의 운영이 펼쳐졌던 거고, 뭐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이 다운포스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DRS를 열었는데도 페라리랑 최고 속도가 거의 한 30km, 40km 차이가 나는 거의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셋업이 또 큰 역할이 있나 보네요. 확실히 3-40km 정도면. 맞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 이 베르스타펜 선수하고 노리스 선수의 이렇게 뭐 자리를 내줬는데 다시 베르스타펜 선수가 탈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레이스에 정말 좀 더 맞는 셋업을 이제 레드불 측, 그러니까 베르스타펜 측이 좀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베르스타펜 선수의 이 셋업의 방향은 뭐냐? 결국 직진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그럼 코너가 굉장히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 불안정한 거는 막스가 때운다. 막스의 실력으로 때운다. 이게 전략이었는데, 근데 네. 이게 막스니까 돼. 막스니까 됐던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츠노다니까 안 됐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 이게 됐던 거고. 맨징을 선수 능력치로 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레이스 이후에 밝혀졌던 굉장히 재미있는 점 중 하나가 뭐냐면, 레드불 메카닉, 그러니까 레드불 팀의 입장에서는 좀 다운포스를 늘리고 싶었다고 해요. 다운포스를 늘리는 게 좀 괜찮지 않겠느냐, 레이스 운영에 있어서.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스가 굉장히 강경하게 아니 우리 직진성에서 우린 직진에서 빨라야 맥라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막스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셋업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정말 막스가 스스로 뱉은 말을 지키면서 정말 이번에 폴투윈 뭐 이야. 이제 결과도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막스 선수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정말 자기가 뱉은 말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 약간 츠노다 선수는 살짝 희생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직진은 가자 하면 츠노다는 옆에서 아니 형 그건 형이고 그 형이니까 되는 거라니까,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있었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네, 그렇네요. 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 막스 선수가 실제로 이번에 정말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 막스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폴 포지션이 이 F1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린 단일 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스 전체로도 최단 시간 피니쉬 레이스를 했습니다. 1시간 13분 24초 325 Fastest Race in F1 History라는 이 기록을 세웠는데, 네. 근데 이게 뭐 트랙마다 이게 키로수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뭐 좀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F1 규정상 이 하나의 레이스를 할 때 305km가 최소한으로 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랩째에 딱 305.1km가 됐어. 그러면 50랩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51랩을 달리지 못해. 트랙 이거에 따라 정말 305km를 최소한으로 넘는 그 랩수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의 레이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전반적인 키로수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몬자 서킷이 원래 평균 속도가 높은 서킷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기록이 세워진다라면 몬자에서 세워지는 거는 뭐 그렇게 무리인 기록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정말 지금까지 했었던 몬자에 있었던 모든 거의 막 70번 넘게 있었던 레이스 중에서 가장 이 레이스 전체를 가장 빨리 마친 선수 역시도 이번에 베르스타펜 선수였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 몬자에서의 베르스타펜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스피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속도의 성전, 템플 오브 스피드, 여기서 스피드의 정말 최강자란 누구인가, 이걸 정말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역사에 한 줄 남기기도 어려운 걸 한 레이스에 2줄이나 남겨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이제 레이스 후반부에 가서는 또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 하나가 나왔는데, 네. 일단 이번 레이스에서 정말 모든 팀들이 레이스에서 타이어 관리를 되게 잘 가져갔어요. 사실 작년에 르클레르 선수가 몬자가 이제 총 52랩을 달리게 되는데, 네. 작년 이제 르클레르의 몬자 서킷의 퍼포먼스가 하드 타이어 하나로 한 38랩, 39랩 요 정도를 달렸습니다. 근데 이때를 달렸을 때도 정말 엄청난 타이어 관리, 이 어떻게 하드 타이어 하나로 거의 40랩을 버티면서 페이스가 안 떨어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맥라렌은 처음에 스타트한 미디엄 타이어로 네. 46랩, 47랩을 버텼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어 몬자, 하나로요? 그러니까 작년 몬자에서 맥라렌이 투스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원스탑을 하면서 심지어 그것도 하드 미디엄 원스탑이 아니라 미디엄 소프트 원스탑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 들어서 맥라렌 차들도 그랬지만은 사실 다른 팀들도 그렇게 버틴 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오콘 선수도 거의 한 45랩 넘게 처음에 스타트한 하드 타이어로 막 엄청 끌고 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어 관리가 잘 된 이번 레이스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미디움을 언제 가느냐, 이 타이밍이 좀 레이스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왜냐하면 피아스트리, 노리스 둘 다 PT를 안 하고 계속 처음 스타트했던 미디움으로 버티고 있었으니까. 네. 자, 근데 이제 46렙째 상황을 보자면은
이때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는 미리 피트 스탑을 해가지고 한 4위 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피트 스탑을 아직 하지 않은 이제 드라이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위로 달리고 있던 노리스, 2위로 달리고 있던 피아스트리, 그리고 그 밑에 르클레르 선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46렙째 피아스트리 선수가 먼저 피트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리스한테 얘기를 했었던 게, 이건 언더컷이 아니다, 너 바로 다음 랩에 피트인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랩 차이를 놓고 바로 피트인을 할 건데, 이때 당시 피아스트리하고 노리스 선수의 격차가 5초 이상이 벌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랩에 노리스 선수가 피트인을 한다고 하면 언더컷은 어쨌든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는 그 뒤에 있었던 르클레르 선수를 의식해가지고 먼저 이제 피트인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가 먼저 피트인을 하고, 근데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의 피트 스탑이 1.9초가 나왔어요. 이번 몬자에서 가장 빠른 피트 스탑이 이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47렙째 노리스 선수가 피트인을 했거든. 네. 근데 이게 피트인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물론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는 그 전에 피트인을 했으니까 이 둘이 피트인을 하는 동안 이 베르스타펜 선수는 앞으로 지나가서 1등을 할 거야.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그럼 노리스 선수가 피아스트리 앞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왼쪽 앞에 휠건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네. 노리스 선수의 피트 스탑이 5.9초가 나와버립니다. 그 드릴이 작동을 잘 안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왼쪽 앞에 그 메카닉이, 그러니까 약간 좀 애가 어를 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릴이 문제였다기보다는 한번 드르륵 했어. 그리고 놨거든요. 네. 근데 안 됐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휠건의 문제라든가 그러면은 막 애가 허둥지둥 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 네. 근데 이 왼쪽 앞에 그 휠건을 잡고 있는 그 친구가 드르륵 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왜 안 나가지? 약간 이렇게 건을 그냥 이쁘게 들고 있어. 그래서 옆에 타이어를 잡고 있는 다른 메카닉이 애 머리를 한 대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있었나요? 머리를 쳤는지 아무튼 뭐 등을 쳤는지 휠건을 쳤는지 뭐 아무튼 애를 한번 쳤어. 네. 치니까 그제서야 뭐가 문제지 하면서 휠건에 다시 좀 넣어보더니 그제서야 된 거지. 그래서 약간 좀 인적 실수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리스 선수가 피트 스탑을 끝내고 나왔는데 피아스트리 선수 뒤로 나왔어요. 아하. 이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지. 근데 이게 노리스 선수의 잘못이 아닌 팀의 실수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때 맥라렌에서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네. 노리스랑 자리를 바꿔줘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중계화면에서 나왔던 거는 피아스트리 선수가 먼저 피트 스탑을 하면서 들어올 때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했던 얘기가 이제 나중에 중계화면으로 송출이 되는데, 네.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뒤에 르클레르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네. 너를 먼저 피트인 시키는 거지 언더컷을 시키려고 피트인을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리스가 바로 다음 랩 피트인을 할 거고, 노리스가 피트가 끝나면은 그럼 너네 둘은 이제 프리 투 레이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좀 공정하게 경쟁을 해봐,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이때 당시 프리 투 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어쨌든 노리스 선수가 피아스트리 앞으로 나왔을 상황을 전제를 했던 건데, 네.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맥라렌에서 피아스트리한테 노리스를 한번 보내주고 나서 그때부터 프리 투 레이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피아스트리 선수가 그 상황에서 했던 말이, 네. 아니 피트스톱도 레이스의 일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물론 레이스 상황이고 굉장히 드라이버들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것도 어쨌든 감안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의 첫 번째 스탠스는, 아니 너네가 노리스 피트인 끝나고 나면은 프리 투 레이스라며, 너네가 왜 실수했는 걸 가지고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작년 헝가리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다행히도 그냥 거의 오더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순위를 바꿔주기는 했습니다. 네, 순순히 바꿔줬죠. 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끝에 정리를 하면서. 네. 어쨌든 레이스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외에도 이제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중간에 서스펜션 손상으로 리타이어 하기도 했었고요. 네. 사인츠 선수와 베어만 선수가 이제 같이 충돌을 하면서 이때 베어만 선수한테 책임을 물게 되어서 베어만에게 10초 페널티가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스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면,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자신의 66번째 우승이자 이번 시즌 3번째 우승을 이번 몬자에서 가져가면서 이제 우승을 폴트윈에 차지하게 되었고요. 네. 그 바로 밑에 아까 전에 순위를 바꿔준 노리스가 2위, 그리고 3위를 피아스트리 선수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르클레르 선수가 4위, 5위에 조지 러셀, 6위가 해밀턴, 7위가 윌리엄스의 알본, 8위가 가브리엘 보르툴레투,
9위에 안토넬리 그리고 10위에 아이작 하자르 선수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고요. 네. 자, 그래서 좀 뭐 좋았던 드라이버들부터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자면은 당연히 우승한 베르스타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도 가져갔죠. 그렇죠. 뭐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말 사실 이번 시즌에 레드불 차량을 가지고서 더 이상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 사실 한 달 정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팀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해버린다. 셋업도 내가 정하고 그냥 드라이빙도 내가 해서 그냥 베르스타펜 선수가 거의 팀 하나를 그냥 정말 팀보다 위대한 드라이버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좀 베르스타펜 선수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네. 레드불이 이번 시즌에 컨스트럭터 경쟁에서 막 엄청나게 의미 있는 순위를 획득하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정말 베르스타펜 선수의 클래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게 항상 베르스타펜 선수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논란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드불 차가 정말 좋으니까 베르스타펜도 저런 거지, 베르스타펜 개인은 뭐 그냥 다른 드라이버랑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 특히나 이제 레드불 한창 전성기였을 시절, 그럴 때에는 또 이런 논란들이 많았지만은 네. 뭐 사실 이젠 아니죠. 거의 그냥 베르스타펜 스스로 정말 드라이버 스스로도 정말 드라이버 혼자서도 정말 역대급이라는 거를 계속 이제 증명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브리엘 보르툴레투 선수입니다. 이제 가브리엘 보르툴레투 선수는 이번에 Q3로 진출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레이스 페이스에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8위로 들어오면서 사실 직전 네덜란드 그랑프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자우버가 주말을 보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포인트를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 이제 헐켄베르크 선수가 이제 항상 좀 알려져 있는 게 퀄리파잉에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벨기에 스프린트 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7번의 최근에 이제 퀄리파잉에서 보르툴레트 선수가 헐켄베르크 선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중간 결산에서 말씀을 드렸듯 이제 아우디로 하여금 괜찮은 유망주를 선택을 한다면은 젊은 인재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반드시 당장의 출혈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서 쫓아오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나 아니면 뭐 윌리엄스의 알본 선수를 막기에는 차가 좀 역부족인 그런 모습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네. 좀 이번 시즌 굉장히 루키라고 한다면은 뭐 안토넬리 선수, 당연히 뭐 메르세데스의 드라이버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있고, 네. 이번 시즌 뭐 아이작 하자르 선수 루키로서 굉장히 또 포디움에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좀 보르툴레투 선수가 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게 이 작년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작년으로 돌아가서 자우버 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보르툴레투가 사실 F2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작년 자우버 10위만 들어줘. 그런 거였는데 축제죠. 사실 자우버가 Q3에 이렇게 진출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작년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이제 괜찮았던 세 번째 드라이버를 살펴보자면 바로 알렉산더 알본 선수입니다. 사실 윌리엄스 차량이 사실 이번 시즌에 좀 보자면은 퀄리파잉 순위에 비해서 레이스 페이스가 좀 괜찮은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헐켄베르크 선수와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알본 선수도 그렇고 사인츠 선수도 그렇고 사실 이번 시즌 들어서 Q3에 막 윌리엄스 차가 뭐 물론 시즌 초반에 한창 좋았을 때 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로는 사실 되게 그리드 뒷순위에서 출발을 해놓고서 막상 레이스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본도 이번에 7위로 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저희가 프리뷰 때 기억하십니까 혹시? 안토넬리 선수랑 알본 선수가 동률이었어요. 그렇죠. 그 중위권에서 동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토넬리 선수가 9위고 알본 선수가 7위였습니다. 그래서 알본 선수가 드라이버 7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안토넬리 선수를 제치고. 게다가 4점 차이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어떻게 보자면 그만큼 사실 안토넬리 선수의 시즌이 약간 실망스럽다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동시에 알본이 지금 현재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드라이버는 바로 아이작 하자르 선수입니다. 하자르 선수가 이번에 물론 Q3에서 탈락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네. 이 파워 유닛 교체가 있으면서 피트레인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서 이 얼비 차량을 가지고서 정말 안정적인 그런 레이스 페이스, 정말 하위권에서 이 클린 에어에서 괜찮은 랩타임을 계속 뽑아내더니 결과적으로는 순위를 10위까지 올리면서 포인트를 1포인트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주말을 보냈고, 게다가 사실 이것도 좀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에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듯 알본하고 안토넬리도 동률이지만 9위랑 10위에 있는 헐켄베르크 선수랑 아이작 카제르 선수도 동률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헐켄베르크 선수가 이번에 리타이어를 하고 아이작 카제르 선수가 이번에 1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아이작 카제르 선수가 직전에 네덜란드 그 포디움으로 인해서 네. 드라이버 챔피언십 10위, 탑 10에 올라왔지만 이번에 9위까지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 자릿수까지 야금야금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작 카자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주말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뭐 나빴던 쪽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뭐 맥라렌 쪽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맥라렌은 뭐 사실 물론 당연히 레이스 측면 쪽에서는 2위랑 3위로 피니시를 했으니까 사실 네. 2등 3등 해놓고서 나빴다고 평가를 받는 이 컨스트럭터 맥라렌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사실 이거는 물론 단순히 포인트의 측면이 아니라 이게 레이스 운영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피트스탑이 느렸잖아. 어쨌든 팀의 실수긴 실수였고, 네. 드라이버는 실수한 게 없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게 노리스 선수를 앞으로 보내주는 거는 뭐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아니 그것조차도 레이스의 일부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피아스트리도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폴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노리스한테 순위를 내준 것이 좀 공정했다,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정말 맥라렌이 지향하는 그 공정한 경쟁의 측면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팀 정체성에 반대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의견에 조금 더 치중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여전히 그래도 자리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레이스의 일부고 그냥 피아스트리가 그대로 달리도록 냅뒀어야 됐다. 물론입니다. 뭔가 클리어하게 공정하게 달리자에 치중하는 것보다 사실 팀의 색깔 자체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고 1대1로 그 파파이어 룰이 적용되는 순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경쟁하는 체제이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이지 않습니까? 팀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레이스 중에 막 고양이가 난입을 해서 그걸 피하느라 5초가 늦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순위를 바꿔줘야 된다 하면 또 그것도 웃긴 모습인데, 그거랑 사실 이번 피트스탑 때문에 늦어져서 순위를 바꿔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두 드라이버들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일단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즌 막판에 2-3점 차이로 챔피언십을 노리스에게 내준다면 오늘 자리를 비켜준 것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예민한 질문을 기자가 던졌는데, 피아스트리 선수가 얘기를 하기를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은 공정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랜도는 경기 내내 자신에게 앞서 있었고, 그렇다고 랜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리를 잃은 것도 아니었고, 결국 챔피언십은 내 퍼포먼스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기고 싶은 거지, 이런 식으로 챔피언십을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고 피아스트리 선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야. 그러면서 이제 노리스 선수도 이야기를 하기를, 오스카가 지금 잘 설명을 했듯이 뭐 사실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가정하는 건 어리석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 공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노리스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만약에 제가 피트에 진입을 하면서 피트 크루들을 다 치고 지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자리를 돌려받을 자격이 없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팀은 드라이버 중 한쪽이 잘못 없이 손해보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리고 오늘 봤던 손해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노리스 선수도 저도 이런 식으로 이기고 싶진 않지만 팀이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둘 다 아주 젠틀하게 인터뷰 진행한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시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레이스 끝나는데 아니 나 앞으로 안 바꿔줄게 뭐 이렇게 당연히 말을 못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죠. 정말 계속 이 레이스가 진행되고 특히나 시즌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이 맥라렌의 이 팀메이트 사이에 이런 긴장감, 이런 약간의 분열의 조짐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
계속되는 이슈를 좀 나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시즌 막바지로 갔을 때 맥라렌이 이거를 과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어느 정도의 텐션 있는 모습이 그 팀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즌의 마지막 두세 경기에서도 만약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똑같이 자리를 교환할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 그리고 노리스 선수 둘 다 물론이죠 라고 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과연 이제 나중에 정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과연 정말 둘 다 비켜줄지는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 장외에 있는 인물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한쪽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모두 레이싱의 일부이며 그들은 지금 포뮬러 1 챔피언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제발 그들을 꼭두가시처럼 모두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드라이버들 스스로 누가 최고인지 결정하게 놔두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그리드에 있는 여러 월드 챔피언들 예를 들어 뭐 베르스타펜, 뭐 해밀턴 아니면 옛날에 뭐 페르난도 알론소 정말 전성기 그 시절에 네. 그 드라이버들과 만약에 팀메이트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만약에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은 그럼 이런 요청에 응했을까요? 사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거란 거죠. 정말 이 포뮬러 1에 있는 드라이버 타이틀,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저돌적인 사고방식, 정말 자비 없는 그런 사고방식에 세대를 초월하는 재능이 더해져야만이 이런 챔피언의 자격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굉장히 옳은 일이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냉소적으로 좀 미리 정해진 순위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옳은 일은 맞았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일까요? 사실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좀 모르겠지만 이번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네. 어쨌든 자리를 돌려주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막스 선수가 그렇게 격차가 많이 안 나가지고 피아스트리 선수가 정말 어쩌면은 이 남은 한 4-5랩 안에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를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사실 그거를 바꾸느라 막스 1등하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순위를 지키자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근데 그렇죠. 사실 이미 피아스트리 선수랑 노리스 선수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만 하더라도 베르스타펜 선수랑은 이미 거의 15초? 18초? 거의 그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애초에 막스 선수를 따라잡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게다가 그 뒤에 있는 르클레르 선수조차도 거의 한 4-5초 간격으로 이제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옳은 일만 하면 됐던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걸릴 게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앞으로도 계속 같이 밥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좀 바꿔주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게 아닌가 라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옛날에 사실 이런 것들로 많이 좀 논란이 됐었죠. 저희가 중간결승 때 아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팀 오더로 인한 뭐 수합 지시 같은 게 금지되었던 배경이라던가 이런 걸 설명을 좀 이렇게 해드렸을 때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럴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레이스 전에 미리 정해둔 순위를 맞추기 위해서 레이스를 좀 조작하는 행위라고 친다면은 이거는 어쨌든 레이스의 거의 한 90% 가까이를 달릴 동안 어쨌든 노리스 선수가 계속 피아스트리 선수에 비해서 앞에 있었고 네. 그것을 약간 불운한 결과로 인해서 이것을 노리스 선수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이걸 내주게 되었을 때 되돌리기 위한 좀 괜찮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근데 아까 전에 폴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뭐 트랙에 고양이가 난입을 해서 누가 순위를 잃게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팀이 못 해주는 거잖아.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드라이버의 불운인 거죠. 아하, 천재지변. 그죠? 근데 이거는 팀이잖아. 팀. 그렇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그럼 맥라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으로라도 어떻게 좀 책임을 졌던 게 아닌가. 좀 굉장히 적절했다. 물론 추후에 논란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바꿔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맥라렌 팀 분위기 생각해보면 지금 둘이 밥도 안 먹고 그대로 그냥 알아서 지들 전용기 타고 각자 집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피아스트리 입장에서도 물론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러니까 인간관계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도 지금 뭐 나이가 해봤자 뭐 25, 24 뭐 요런 드라이버들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둘 다 똑같이 먹을 수도 없고 나만 다 먹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나빴던 드라이버들 2명 더 있습니다. 제가 2명 더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한 명은 어쨌든 츠노다 선수입니다.
근데 츠노다 선수는 약간 그 베르스타펜의 주장에 맞춘 그 셋업에 약간 희생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 9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어요. 실제 퀄리파잉에서는 10위로 끝냈습니다만 이 해밀턴 선수가 그리드 페널티로 뒤로 오면서 결과적으로는 9그리드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츠노다 선수가 막 엄청나게 뭔가를 잘못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리암 로슨 선수랑 엄청나게 치열하게 배틀을 해서 막 자매팀들끼리 싸운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네. 츠노다 선수가 엄청 레이스 경영을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좀 무기력하게 페이스를 잃어버리면서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네덜란드에서 오랜만에 정말 포인트를 추가했지만 이번에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내년 시트에 대한 걱정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아쉬웠던 드라이버 마지막으로 한 명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바로 베어만 선수입니다. 올리버 베어만 선수. 아하, 그렇죠. 자,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이번 그랑프리에서 카를로스 사인츠 선수와의 배틀 과정에서 이 충돌을 유발을 하면서 10초 페널티와 동시에 이번에 벌점을 2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베어만 선수의 최근 12개월 누적 벌점이 10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벌점 중 일부가 소멸되기 전에 2점이라도 더 받게 돼서 12점을 만들게 된다면 포뮬러 1에서 자동 1회 레이스 출장 정지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아하. 이제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었냐? 4번 코너에서 이제 사인츠 선수가 베어만을 추월하려고 이제 바깥쪽으로 시도를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미 이제 코너에 진입을 할 때 이미 사인츠 선수가 베어만 선수보다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싱 라인에 대한 권리가 이 사인츠 선수한테 있었는데 베어만 선수가 이 바깥쪽으로 도는 사인츠 선수를 그럼 의식을 하고 네. 브레이킹을 먼저 해서 조금 더 인코스로 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결국 바깥쪽으로 도는 사인츠 선수를 옆으로 들이박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인츠 선수가 바깥으로 이렇게 커브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올리버 베어만 선수의 바퀴가 끼어들어가서 충돌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누구에게 추월 권리가 있느냐, 이 레이싱 라인의 권리가 누가 있느냐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결국 이 차량 앞바퀴 축이 누가 앞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사인츠 선수의 앞바퀴가 올리버 베어만 선수의 앞바퀴를 넘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어쨌든 권리는 이제 사인츠 선수한테 있다라고 봤던 건데 네.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여기서 사인츠 선수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점을 얻게 되면서 누적 벌점이 10점이 되었고 베어만 선수의 지금 이 소멸 가장 빠르게 소멸될 예정인 벌점은 작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받은 2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11월 초에 소멸이 되거든요. 아, 한참 남았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아제르바이잔, 싱가포르, 미국, 멕시코까지 해가지고 다음에 4번의 포뮬러 1 그랑프리에서 2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순간 바로 올리버 베어만 선수는 1회 출장 정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베르스타펜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페인 그랑프리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지 러셀 선수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 붕괴를 하면서 그 보내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막 배틀을 걸어버리면서 조지 러셀 선수한테 이렇게 그 약간 좀 접촉을 고르시? 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페널티 점수를 받으면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약간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지금 베르스타펜 선수가 한 번도 페널티를 받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포인트를 좀 그 벌점 포인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10월 말에 있는 멕시코 그랑프리가 다가오면 벌점 일부가 소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베르스타펜 선수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좀 덜어내게 되지만 이제는 이제 좀 올리버 베어만 선수한테 이런 페널티 리스크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네? 가장 최근에 이 벌점 한도 초과로 레이스 출장 정지를 받았던 드라이버가 바로 작년에 있었던 케빈 마그누센, 작년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 선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작년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하스의 그 케빈 마그누센이 레이스 출장 정지를 당했고 그 자리를 땜빵하기 위해 올라왔던 게 바로 지금 이 베어만 선수였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베어만 선수의 이 포뮬러 1 시트 그 전에도 물론 페라리에서 주행을 리저브 드라이버로서 한 적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네. 베어만 선수가 또 이제 포뮬러 1에서 시트를 얻었던 계기 중 하나가 이 하스의 또 다른 베테랑 드라이버가 이 누적 벌점으로 인해서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얻었던 건데 이제는 자기가 지금 그 벌점 누적으로 인해서 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굉장히 또 재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윗물이 아랫물까지 영향을 줘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스가 끝난 뒤 전체적인 드라이버와 그리고 또 컨스트럭터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네. 뭐 전반적으로 사실 순위가 바뀐 건 없습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뭐 드라이버 순위에서는 이제 알본하고 안토넬리 선수가 동률이었던 것, 그리고 하자르 선수와 헐켄베르크 선수가 동률이었던 것, 요것이 둘 다 깨지면서 알본 선수가 7위, 안토넬리가 8위, 9위에 하자르, 거의 10위에 헐켄베르크 선수 요렇게 좀 들어가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터 입장에서도 뭐 순위는 전반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맥라렌이 이번 레이스에서도 1위를 잃어버리면서 컨스트럭터 1000점에 도전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목표가 되어버린 물거품이 뭐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직전에 벌써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도 벌써 18점을 잃어버렸고 이번 그랑프리에서 또 이제 점수를 좀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확률이 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와중에 이제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자우버가 이제 포인트를 아무것도 따지 못하면서 포디움에 올랐던 RB에게 이 컨스트럭터 순위를 굉장히 좀 많이 내줌과 동시에 이 격차도 굉장히 확 벌어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자우버의 보르툴레트 선수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격차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이 몬자에서 열린 이탈리아 그랑프리의 이야기는 전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정말 레이스 내부에서도 일이 많았고 네. 레이스 끝나고 나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은 좀 그런 레이스였지 않나. 게다가 뭐 트랙 레코드도 경신이 되고 베르스타펜 선수도 굉장히 좀 멋진 기록들을 많이 세우면서 좀 네. 풍부한 그런 한 주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약간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음흠. 조금 쓸모없는 그렇지만 조금 지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 회마다 하나씩, 사실 제가 레이스를 보면은 질문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초보여서 그죠.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또 새로 알게 되는 정보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이제 레이스마다 하나씩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시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는 이 몬자 서킷이 몬차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중계화면에서. 그래서 그쵸.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 이태리어 표준 발음으로 따져보자면은 몬차에 더 가까운 그 일본어 저희 표기할 때 TS로 표기하는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쓰나미 했을 때 이제 추나미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사실 츠노다 선수 츠노다가 있네요. 네, 츠노다 선수도 스펠링이 TS 츠노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데, 원래 몬차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또 문화상 그 현지 발음으로 부르는 게 편하다고 이제 그대로 써져 있는 ZA를 자라고 발음해서 몬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몬자 서킷이라고 부른다. 굉장히 레이스 외적이지만 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정말 마지막 코너 속 코너, 이거 뭐 코너 명명이라도 할까요? 폴의 알센신잡. 폴의 알쓸 신잡. 폴스 신잡 하죠. 폴스 신잡. 이거 폴스 근데 발음이 신잡 너무 좋습니다. 발음이 너무 힘든데. 폴스 신잡. 이게 너무 둘 다 리을 받침이니까 좀 말하기 힘든데. 코너 이름 폴의 지식이니까 널리지에다가 폴을 섞어서 폴리지 어떻습니까? 폴리지. 장명 폴리지. 센스. 그쵸? 탁월합니다. 폴리지 코너라고 이름을 정말 즉석으로 한번 지어보고 네. 혹시라도 괜찮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들도 적어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저희 몬자에서 열린 이번 이탈리아 그랑프리 리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 저희는 당장 다음 주에는 레이스가 없죠. 레이스가 한 주 쉬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로 저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네. 또 이제 그리드 내에 이슈 정리를 하는 피트스탑 코너로 저희가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